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미래 특강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미래 채널 마이애프 컨텐츠 중에 제일 양질의 컨텐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먼저 궁금한 점은 유튜브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웃기고 짧은 재미난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길고 어떻게 보면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제목의 컨텐츠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취향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미래 사회는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제를 보시게 되면은 개인의 취향이 바꿔놓을 미래 사회의 변화입니다. 자, 취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컨텐츠라든지 책이라든지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오늘 컨텐츠 일단 제 취향입니다. 자, 그리고 예고를 해드리자면 중간 부분부터는 독특한 취향이 아주 재미난 가게들, 재미난 컨셉의 가게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샵들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어찌 보면은 부분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잡지적인 느낌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90년대생은 도대체 어떤 애들이죠? 요즘은 뭐가 잘 팔릴까요?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을 덩어리로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올바른 질문일까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기는 해요. 자, 도표로 보여드리자면은 과거에는 거대했던 대중적인 취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주변부에 좀 특이한 취향들이 존재했다면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 거대했던 대중적인 취향은 좀 쪼그라들고 각자 자신의 취향을 중요시하고 그 취향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런 말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백인 백취향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백인 백취향 시대에 정상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판매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생산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죠? 친구 관계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취향 사회에서 성공은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과거랑 같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란 무엇일지. 자,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취향이 재구성하는 미래 사회. 자, 제 목소리 발음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5배속, 2배속으로 보시기를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도대체 취향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한국사에서 30년 전에 취향 존중, 뭐 이런 말 따위는 없었죠. 자, 취향이 이렇게까지 중요했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수렵 채집이라든지 농업시대, 이럴 때 취향이란 게 존재했을까요?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런 것 자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귀족층, 왕족층, 이런 쪽에만 편중이 되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뀐 첫 번째는 일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마케팅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세스 고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세기 초에 공장이 발달하면서 대중들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로는 대중이라는 게 먼저 존재하고 그들의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공장, 대량 생산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이 탄생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대량 생산을 일단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마케팅을 통해서 뿌려버리는 겁니다. 대중들,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 이 전략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당시의 주요 매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아니라 라디오, TV와 같은 한정된 미디어였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서 공통적인 대중적인 취향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보다는 대중문화가 중요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20세기 1900년대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대중문화보다는 사실 원래 원뜻인 매스컬처, 덩어리 문화라는 것이 딱 맞아떨어졌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을 쭉 이어갔죠. 20세기에. 그리고 공급 과잉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샴푸 하나를 사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생겨났고요. 20세기에. 그리고 선호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죠. 물론 그 선호가 내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마케터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겠지만 그 다음에 선호가 모이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취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자, 다음에 미디어의 변화가 생겨요.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마샬 맥클루언이 한 명언, 미디어는 메시지다. 자, 이 사람의 얘기는 그거죠. 미디어 속에 있는 콘텐츠가 질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쁘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미디어 자체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TV, 라디오 시대, 다음에 미디어의 변화. 인터넷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손안으로 들어온 스마트폰 시대가 됐고요. 서로가 취향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SNS, 소셜미디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취향사회가 발달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도약 계기가 된 거고요. 각자의 취향을 이제 검색하고 어필하고 뭉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향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을 보며 같은 미디어를 보며 대중적인 취향을 형성했다면 지금은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이렇게 각자가 다른 곳을 보면서 다른 취향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떨어져 있던 또 분산되어 있던 취향의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이들이 또 각자의 취향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서로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게 된 거죠.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도약의 계기가 있죠. 뭘까요? AI와 빅데이터. 자,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1대1 고객 맞춤 서비스, 맞춤 제작이 가능해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취향 저격이 더욱더 가능해지지 않겠냐라는 우리의 기대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IT 전문가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대중적인 거대한 취향, 대중적 취향이 존재했고 주변부에 별종들이 있었다면은 이게 분화돼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 됐고 앞으로는 뭐 혹시 모르죠. 이런 식으로 아예 아주 진짜 완전히 대중적인 취향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 이런 것까지 올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취향별로 우리가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취향이 중요해졌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세스 고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대중은 죽었다. 이제 톡톡 튀는 별종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백인 백취향 시대를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취향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서 제일 적합했던 책, 도움받았던 책은 세스 고딘의 우리나라 말로 이상한 놈들이 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 제목은 We are all weird. 우리는 모두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는 책에서 많이 자료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같은 곳을 보면서 대중적인 취향을 만들다가 따로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각자의 취향을 형성해 가잖아요. 그래서 취향 사회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취향 콘텐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와 달라진 상황 비교해 보죠. 자, 모래시계의 시청률이 거의 50%, 60%뭐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이때는 TV를 안 보면 다음날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웃기는 게 지금은 어떻냐면은 우리 친구들끼리도 대중적인 취향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내가 당연히 알고 있고 몇십만짜리 유튜버니까 내가 당연히 다른 사람도 알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하면 친구가 그 채널을 몰라요. 그 유튜버를 모른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끼리도 취향이 갈린다는 거예요. 보는 콘텐츠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채널이 뭐냐면은 관절 인형을 다루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관절 인형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 많죠? 근데 구독자가 43만 명.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미래 채널은 고작 6만 명이에요. 근데 이런 관절 인형을 보는 사람들은 43만 명이라는 거고요. 또 제가 아는 동생 이 에투샤라는 친구는 그 포켓몬고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데 20만 명이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소수의 매니악한 취향이라고는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정상이 되는 사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중사회라는 것이 저물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또 음악 얘기해 볼까요?
옛날에는 국민가요라는 게 있었어요. 가요 톱10 5주 연속 골든컵까지 받고 하면서 뭐 날개 잃은 천사, 잘못된 만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플레이리스트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듣는 음악이 다 달라요. 이런 시대에 이제 국민가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뭐 100만 장 돌파요 뭐 정말 힘든 얘기가 되겠죠. 자, 또 다른 식으로 보자면은 요즘 청소년이 생각하는 가장 웃긴 사람은 누굴까요? 80년대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으면은 영구, 심영래 씨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우레메 보면서 우상이었거든요. 자, 90년대에는 뭐 김국진 씨, 서세원 씨 이런 분들, 2000년대는 아무래도 유재석 천하가 좀 오래 갔죠. 자, 그런데 지금은 누구죠? 제일 웃긴 사람? 애들은 이제 유재석은 몰라도 도띠는 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취향 사회로 완전히 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이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 유튜브 구독 목록을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 알아보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 보는 거죠. 남자인데 남자 사진만 올라오고 있다? 한번 의심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동성애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취향별로 컨텐츠를 골라볼 수 있는 장치로서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게 바로 해시태그, 일종의 낚시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취향 컨텐츠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친구 문화도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취향 친구로. 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친구 없이 1년 살기, 스마트폰 없이 1년 살기.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은근히 고민되지 않으세요? 자,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20년 전에 제가 이 질문을 했다면 아마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친구가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것 자체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왜냐면은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 보는 경우 굉장히 많죠.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릴 적 친구들은 취향이 갈리게 되는 경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 게. 자, 근데 반면에 친구들끼리 있더라도 스마트폰, 친구들이랑 얘기가 재미없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은 내 취향을 저격하는 콘텐츠들이 있고 내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피상적이지만 관계를 얼마든지 맺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래특강 첫 번째 초연결 인간관계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는 거 꼭 추천드릴게요. 아직까지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의외로. 참 수준 높은 구독자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자, 더 독특한 사례로 들어가 보자면은 제가 네이버 카페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도마뱀 뭐 이런 것들 기르는 사람들 카페가 있는데 멤버 수가 2,000명이에요. 그리고 화폐 수집하고 이런 사람들 멤버 수 23,000명이고 폴리아모리, 다자연애 관계 멤버 수가 11,000명이고요. 그리고 LGBT 퀴어 카페 회원수가 21,000명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대중사회에서는 별나다는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면은 별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펼쳐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취향 말고 정상의 범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과거에는 정상이라는 기준이 공고했고 그 외에 유별난 비정상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정상의 범위가 굉장히 다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취향 자체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취향 커뮤니티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BTS의 방탄의 그 팬클럽 아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건 취향 커뮤니티를 넘어서서 아예 그냥 BTS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난 거죠. 사실 서양인들이 동양 남자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굉장히 소수의 취향이었을 텐데 그게 이제는 이렇게까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가 참 굉장하죠. 왜냐면 과거에는 동양 남자 좋아해 이러면은 왕따 당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각자 뭉치게 되니까 그게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사례. 심영탁 씨가 이제 피규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지적 참견 시점에 동호회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인터뷰하실 때 심영탁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한 친구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 보고 너무나 볼 때마다 재밌어요. 이게 바로 제가 볼 때 취향 친구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취향 모임. 예를 들어서 책 취향 가지고 모여가지고 친목 만드는 트레바리, 크리에이터 클럽, 취향관, 그리고 뭐 소셜 살롱, 문톡 이런 것들이 이제 취향별로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모임을 만든 다음에 뭐 1회 모임에 5만 원 막 이렇게 받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생기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자면은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친구라는 존재가 혹시 취향 콘텐츠화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과거의 친구라는 것이 의리가 중요했고 함께한 추억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그걸 넘어서가지고 앞으로의 친구는 취향별로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이런 느슨한 관계, 포스트잇 같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앞으로의 취향 친구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음에는 우리 사랑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렇다면은 연인 관계도 이제는 취향별로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 취향 동호회에서 사귀게 된다면 뭐 그게 베스트가 될 수 있겠는데, 자, 그게 어려우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데이팅 앱이 되겠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갇히게 되면서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이 데이팅 앱을 활용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20% 이상 다 뛰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데이팅 앱이 틴더인데, 틴더에는 내 취향을 반영을 못하죠. 왜냐면은 얼굴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건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데이팅 앱이 뭐가 있냐면, OK 큐피드라는 게 있어요. OK 큐피트. 자, 이건 뭐가 다르냐? 취향별로 사람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입할 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취향을 분석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냐? 아니면 다음 연애는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길 원하냐? 자, 그리고 당신의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어떻게 매칭을 하냐? 이런 식으로. 사진 아래 뭐가 있죠? 얼마나 그 사람과 매칭률이 높은지를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의 발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이런 것보다도 훨씬 인기가 많은 건 얼굴로만 평가는 틴더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일 본능적이기 때문일까요? 자,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튤립이라는 매칭 어플이고요. 홍보 문구 보시면은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과 연애해 본 적 있나요? 튤립은 나만의 기준으로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사진을 공개한다. 뭐 이런 거예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연애관, 가족관, 뭐 그리고 소비 습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질문을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를 굉장히 길게 적게 합니다. 왜냐면은 매칭을 할 때 사진보다 그런 소개를 먼저 보게 한 다음에 자, 그래서 이런 나의 가치관 대표적인 거를 골라가지고 그것과 매치가 되는 사람을 먼저 추천을 해주고요. 매치가 되는 사람 추천을 본 다음에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대화 신청을 하고 그 사람이 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사진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의 직업도 공개가 되고 어디 사는지 그리고 메신저 창도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왜 튤립이냐? 이런 거 매칭을 하루에 뭐 몇 건은 무료로 해주지만 매칭이 하다가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튤립을 사가지고 이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튤립 도토리 사듯이 튤립 사가지고 사람 매치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취향별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서비스 저는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제레미 리핀이 소유의 종말, 사실 이것도 원제가 더 어울려요.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 접속의 시대는 한마디로 모든 인간 경험의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들까지 상품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01년에 쓴 책인가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앞으로 취향 판매로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결국엔 취향 중심으로 뭔가를 판매하는 게 먹혀 들어갈 가능성
꽤 높다는 겁니다. 대중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먹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TV가 잘 안 되잖아요. TV는 맞춤 콘텐츠가 안 되니까. 자, 앞서서 제가 샴푸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서 마케터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런 마케팅 전략이 과거엔 있었어요. 진열된 상품의 종류를 오히려 줄이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더라. 선택의 고민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이게 오프라인, 실제 상점에서 먹혀들었던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자, 지금은 온라인 쇼핑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존의 성공 요인 중, 초반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략이죠. 롱테일 전략. 자, 보시게 되면은 아마존에서 판매된 43%의 책은 실제 서점에서도 판매가 되는 책이라고 해요. 반면에 그것보다 더욱 많은 퍼센테이지 57%의 판매율을 기록한 것은 서점에 진열되지 않은 책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실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다양한 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온라인상에서 먹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존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게에서 어떤 독특한 컨셉, 취향의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그걸로 살아남기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온라인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다못해 나는 식용곤충이 내 취향에 맞다, 입맛 취향에. 그러면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이더블버그 뭐 그런 데 가면 많이 팔죠. 저는 안 먹어요. 이거 먹다 보니까 맛없어서. 자, 그리고 실내용 식물 재배 이거 누가 써요? 주변에서 안 쓰죠. 근데 검색하면 나와요. 저는 써봤죠. 근데 되게 안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유는 이제 또 미래 채널에 올려놨고 식용곤충 왜 안 먹는지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포메라니안 매니아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 티셔츠 뭐 마트나 그런 데 가면 잘 안 팔거든요. 근데 인터넷 가면 있잖아요. 제 취향 저기요. 아, 남자는 왜 치마를 못 입지라는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검색하면 나와요. 뭐 물론 요즘에 치마 많이 입으시죠. 노홍철도 전에 입은 거 봤고 혁오도 입은 거 봤거든요. 더 나아가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한번 남성용 브라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야? 남성 민소매 셔츠, 탱크탑, 남성 피트니스 셔츠, 보디빌딩 운동이라고? 이게 보디빌딩 운동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그거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것도 판다는 겁니다. 취향별로 판매하는 게 인터넷 환경에선 가능하기 때문에 취향별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자, 우리 그리고 실제 상점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이제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컨셉을 잡고 가게를 오픈한 다음에 홈페이지 만들고 그 취향을 이제 고객들한테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아예 유튜브로,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방송까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프라인 상점, 실제 상점들도 이제 취향 마케팅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사례 볼까요? 제로 웨이스트 샵, 더 피커라는 곳입니다. 9층에 마련되어 있어요. 서울 성수동 뚝성역에. 누가 찾아가요? 아무도 안 가요. 근데 SNS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인천에서 거기까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까지 쇼핑까지 해왔죠. 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독특한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 오프라인으로 찾아온다든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좋아하는 공간 중에 복합예술공간 맨션9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성수동에 있고 반배동에 두 개가 있는데 갤러리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그 갤러리의 아티스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을 해주십니다. 그게 한 4만 원인가 그런데 오우, 음식이랑 와인이랑 너무나 푸짐하게 차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술가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고 그림 사고 싶다? 여기 가시면 되고 그림 있는 곳에서 맛있는 식사하고 싶다? 여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좋잖아요. 과거 같으면 홍보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름아름으로 갔겠죠. 그리고 이태원에는 채식 식당 몽크스 부처라는 곳이 있어서 개발한 메뉴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또 동네 서점 같은 거 소규모 큐레이션 서점들이 늘어나고 있죠. 서점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소규모로 책을 판매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합정의 동네 서점 땡스북스는 아마 합정 많이 가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노란 간판 때문에 눈에 띄죠. 그 지역 상권에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책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고요. 각종 행사도 열리더라고요.
뭐 저자 토크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고, 또 합정에 제가 재밌게 본 것이 종이 잡지 클럽이라는 곳이 있어요. 잡지들만 모아놓고 시간당 얼마에서 앉아서 보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잡지의 시대 끝났다고는 하지만 매니아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사 생계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고, 또 도쿄가 이런 쪽으로, 그 일본은 이걸 훨씬 앞서갔잖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도쿄 왈츠라는 곳은 카세트 테이프 중심으로 큐레이션을 해놓은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매니아들만 가는 건데, 이게 이런 것까지 했더라고요. 구찌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브랜딩을 이제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구찌백에 왈츠 그 로고까지 넣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취향이 얼마나 중요하냐. 취향 맞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 한국에 있어요. 그 어디죠? 이건 한강진역 가시게 되면 서울에 이태원 쪽 한강진 그 한남동 쪽이죠. 현대카드에서 만든 비닐앤 플라스틱 가시면은 여기에 가면 LP랑 카세트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소품들도 많이 팔아가지고 여기 취향이신 분들은 여기에 가시면 많은 것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영업자분들이 컨셉 없이 뻔하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골목식당 보면 백 대표님이 맨날 그 얘기하죠. 여기까지 와서 이걸 먹을까? 뭐 이런 거, 그게 또 이제 괴를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오프라인 쪽에서 취향 전쟁이 제일 치열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역시 카페가 아닐까 싶어요. 자, 대림창고, 그리고 조양방직, 테라로사 수영점, 뭐 이런 곳들처럼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폐쇄된 공장을 이용해서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것들. 대림창고는 성수동에 있고요. 조양방직은 강화도에 있고, 테라로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테라로사 수영장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한창 핫하다가 이젠 좀 지겹죠? 가본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조양방직 안 가보신 분들은 가셔서 좀 커피 맛은 기대하지 마세요. 8,000원이 가는데 더럽게 맛없어요. 자, 그리고 꽃 좋아하시는 취향의 분들은 플라워 카페 있고요. 그리고 최첨단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수동에 카페 봇봇봇 하면은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 타주는데 여기 커피는 진짜 맛있어요. 자, 그리고 갤러리 카페도 있고, 또 이건 또 제가 아는 분이 하는 건데 알베르게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어요. 알베르게 이제 산티아고의 숙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행사를 뭘 하냐면은 순례자들 이제 모아가지고 북토크하고 서로 모임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 알베르게에서 느꼈던 그런 분위기를 가져온 취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도쿄로 가볼게요. 도쿄에는 커피 마메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실 카페는 아닙니다. 뭘 파는 곳이냐면은 커피 콩만 팔아요. 아주 엄선된 콩에다가 아주 제대로 로스팅된 커피 콩만 팝니다. 심지어 로스팅은 또 딴 데 맡기기 때문에 가게 분위기 보세요. 아주 굉장하죠. 커피 콩만 있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서 아예 테이블도 없대요. 그래서 커피만 갖다가 이제 마시는 거고, 뭐 시음 정도는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리스타가 아니라 커피 소믈리에라고 자신을 칭하고 있고요. 이 아주 고급 커피 콩을 사다가 자기가 직접 갈아가지고 먹게 되면 스스로가 바리스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컨셉들 정말로 취향 중심으로 가고 있는 도쿄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또 녹차 같은 것들만 큐레이션 해놓고 고급 녹차 블렌딩 해가지고 파는 센차도 도쿄라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차와 어울리는 말린 과일이라든지 초콜릿 페어링 식품까지 판매하고 차를 어떻게 잘 마실 수 있는지 교육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또 도쿄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이 현실 참 아쉽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컨셉을 보자면은 자전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곳인데 1층은 저렇게 자전거를 닮은 카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샵인샵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품 이미지를 카페까지 확장을 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에도 이런 거 있어요. 성수동에 있는 안경점 윤서울 가시게 되면은 디자인 굉장히 잘 돼 있고 큐레이션 잘 돼 있는 안경점이거든요. 근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자신들의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카페 공간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취향 컨셉이자 취향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카페 얘기는 끝났고, 자,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안 되지만 사실 서울 올림픽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외 여행 자유화가 열리게 되고 이제 해외 여행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가니까 이제는 뭐 해외 갔다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을 못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에서 전에 뭘 했냐면은 푸드 투어 아니면은 아트 투어 이런 식으로 취향별로 컨셉을 잡고 상품을 만드는 게 꽤나 많아지기도 했어요. 자, 이런 것이 앞으로는 판매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고,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판매를 생각하기 전에 아예 취향별로 사람들을 일단 모아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 판매를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무신사가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 됐죠. 원래는 무지하게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2001년 온라인 패션 동호회로 시작을 했다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판매 컨셉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또 제가 보는 채널 중에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고 예술 컨셉으로 해서 콘텐츠 아주 웰메이드로 하시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돈 버나 생각이 드시겠지만 뭐 사람들 불러 모으는 애프터 뮤지엄도 코로나 전엔 하셨고 굿즈도 판매하시고 뭐 강의도 다니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취향별로 불러 모으면은 일단 판매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논란이 됐던 사례 먹방 유튜버 벤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는 싶은데 살찌고 싶지 않으니까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약효가 이제 의문이다 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가전주부 IT 좋아하시는 분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분이 또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판매하시더라고요. SK매직에 일종의 라이브 커머스 쇼 호스트로 역할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또 뭔가 이득을 얻어 가시겠죠. 그리고 운동 채널 보면은 뭐 프로틴 판매하는 거, 운동기구 판매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일단 취향 사람들을 먼저 모아두게 된다면 판매는 나중에 된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난 자본도 없고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다. 꾸준히 취향 커뮤니티를 키워 두신다면은 그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판매할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특히 대학생분들 중고등학생도 미리미리 시작해도 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자, 미래 채널도 그런 것이죠. 판매가 없잖아요, 여기는. 일단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런 미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가 만약에 채널이 커지고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다면 관련된 상품을 이제 앞으로도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미래 채널 초창기부터 사람들 제안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IT 제품들 모아서 판매를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제가 왜 안 파는지 아세요? 제가 소개하는 게 미래적 제품들이잖아요. 미래적 제품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지금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했다 괜히 욕만 먹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들, 많이 친환경 제품들로 큐레이션하는 수도 있겠지만 제가 친환경 제품들 써서 리뷰한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불편해요. 차마 추천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지만 저도 돈 벌려면 앞으로 하고 싶긴 해요. 솔직한 얘기죠, 그게. 그리고 진짜 재미난 게 이렇게 미래 사회 주제로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6년을 끌고 왔는데 저도 나름 먹고 살거든요, 6년을. 그러니까 취향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제가 하나의 한 예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이야기랑은 별개로 제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니까 취향 사회에서 그렇다면 성공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취향 분야에서 장인이 되고 꾸준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결국에는 취향 사회에서의 성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이런 취향들이 모이게 됐을 때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취향의 꽃이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 취향별로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은 이제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본에서는 뭐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됐죠.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 샵이 바로 브랜드가 무인양품, 무지, 그리고 츠타야 서점이 될 것 같은데 무인양품 여러분들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츠타야 서점은 책만 파는 게 아니라 갖가지 관련된 뭐 소품들, 가전제품들, 화장품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공감이 안 가요. 치타야 서점 저도 도쿄 가서 가봤고 오사카에서 가봤나? 가봤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갖다 놓은 잡화상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잘 모르겠고, 네, 무인양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아실 거고,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제일 좋은 게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무지 호텔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무지의 철학이 들어있는 호텔을 딱 공간을 구성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제품들 다 무지 걸로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럼 딱 이제 체험을 해본 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또 일본 쪽 호텔을 살펴보자면 도쿄에 트렁크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거냐면은 어떤 취향 가치관, 바로 친환경 취향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폐자재로 만들어진 로비와 벽과 테이블, 샌들 공장에서 나온 고무 재활용해가지고 슬리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쓰는 찻잔은 분쇄된 그릇 세라믹 모아가지고 만든 거, 또 빨대는 파스타 빨대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 판매하는 트렁크 스토어도 그 호텔 안에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 오늘 보여드린 도쿄 내용들 사례들은 도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에도 라이프 스타일 샵들 있습니다. 친환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구샵이라는 곳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요. 친환경 물품뿐만이 아니라 여기 가시면은 책 같은 것도 팔아요. 그리고 4560 디자인 하우스는 제가 간다 하면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데 양재역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4, 50년대, 60년대 바우하우스 그리고 디터람스 스타일의 그분들이 실제로 만든 브라운 옛날 제품들을 딱 갖다 놓고 큐레이션 해 놓으신 곳이에요. 이게 입장료가 카페 이용료 15,000원인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취향과 가치관에 맞게 큐레이션한 라이프 스타일 편집샵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디자인 하우스는 본격적 판매하는 곳은 아니에요, 참고로.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은 그 뚝섬역에 있는 그 고급 인테리어 가전 편집샵 에디토리라는 곳이 있어서 가봤는데 여기 재밌었어요. 이런 가전 좋아하시는 분들, 고급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정말 비싸서 차마 못 사는, 근데 너무 예쁜 제품들이 여기 큐레이션 되어 있고요. 고급 음향 장비, 고급 TV, 뭐 삼성 셰리프 TV 뭐 이런 거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공간 구성해 놓은 것도 보시게 되면은, 야, 우리 집 이렇게 꾸미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난 게 이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전략이 좀 달라요. 기존의 대중사회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기존 대중사회 20세기에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여러 명에게 판매하는 게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의 판매 전략,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제품을 평생 판매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략 자체가 다르니까 취향을 얼마나 저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취향,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경험하는 거 좋아해요. 미래 트렌드 연구하는 사람에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새로 생겨난 쇼핑몰 가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아직까지는 스타필드가 제일 나요. 정용진 부사장님인가요? 그분 잘 아시잖아요. 카피캣이라는 오명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갤러리아 광교점이 생겼는데 저 외관 디자인 보세요. 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기를 가면은 또 나에게 어떠한 신선한 경험을 제공해 줄까를 아주 두근두근 하면서 가봤습니다. 놀랬어요, 정말로. 왜 놀랬냐면은 외부는 저런데 내부는 90년대 고리타분한 백화점식으로 해놨어요. 작고 뻔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저걸 보면서 야, 이건 도대체 왜 2020년에 90년대 백화점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걸 만드시는 분들은 돈 들여서 한 거니까 저보다 훨씬 생각이 있이 만드셨겠죠. 돈이 되니까 한 것일 거고, 실제로 제가 대학 동기가 갤러리아 다녀가지고 물어봤어요. 얼마 전 만나가지고 야, 이거 왜 만든 거야 그랬더니 그냥 그 동네에 광교 사는 사람들 딱 소비 수준에 맞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취향 시대에 이런 게 과연 먹히나? 리바이스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먹혀요? 물론 그런 것들도 여전히 대중적인 취향이라는 건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반대되는 사례로 일단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야, 데이터와 AI가 앞으로는 내 취향을 저격해 주지 않겠냐. 뭐,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스티치 픽스라는 곳, 그리고 아마존에 있는 퍼스널 쇼퍼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입할 때 내 취향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면은 AI가 나의 취향에 맞춰서 물품들을,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람 디자이너, 사람 스타일리스트가 최종적으로 골라가지고 이제 내 집에 뭐 내가 지정해 놓은 날짜에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보고 마음에 들면 결제하고 나머지는 그 무료로 반품시키는 건데, 이런 서비스들 뭐 일본엔 드로브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또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건 취향 저격 중요하잖아요. 취향이 너무 중요한 게 와인인데, 윙크라는 해외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입하게 될 때 당신은 커피를 어떻게 먹냐, 쓴 거 먹는지 단 거 먹는지, 그리고 흙 냄새 같은 거 좋아하냐, 그리고 베리향, 딸기향 같은 거 좋아하냐, 뭐야 산딸기향 같은 것들,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이제 와인 구독 서비스로 보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겠죠. 좋아져야지 잘 파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기꺼이 사실 그 회사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는 가명 데이터라는 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데이터 제공을 아예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로그 아웃하고 검색하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취향 저격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웃기는 게, 남자랑 여자랑,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귈 때도 결국에는 내 정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걸 알려줘야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나의 취향을 저격해 주려면 사실 내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를 이용한 취향 추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역시나 넷플릭스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나요? 넷플릭스가 여러분들의 취향을 아주 제대로 저격해 주던가요? 제가 알기로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취향 저격에 실패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 혹시 넷플릭스의 별점 시스템이 왜 사라졌는지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취향의 탄생이라는 책에 나와요. 거기에 넷플릭스 이 취향 추천 알고리즘 개발한 사람과의 인터뷰가 있는데, 왜 없었는지 물어보니까 일단 그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취향 추천을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은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왜 별점 없앴냐? 유식해 보이려고 다큐멘터리나 어려운 영화에 자꾸 사람들이 높은 평점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취향도 아닌데. 반면에 캡틴 아메리카 재밌게 보고 나서는 2점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별점 기준이 다르고 대부분 그냥 두세 개 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왓챠는 아직까지 별점 이거 하죠. 그래서 왓챠를 제가 안 봐가지고 여러분들 취향 추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거 없애고 그냥 좋아요, 싫어요로만 해가지고 매치율만 위에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매치 제가 볼 땐 안 맞아요. 막 97% 매치라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고 전혀 관심 없는 것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죠. 넷플릭스 켜놓고 뭐 볼까 30분 이렇게 뭐 몇십 분씩 보다가 선택하다가 이거 슬쩍 보다 아니야 끄고 또 이렇게 하고, 보는 시간보다 고르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기업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넷플릭스가 웃기는 게, 옛날에 뜬 게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 좋아하는 장르를 파악해서 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뿌렸더니 이게 대박이 나더라. 근데 지금은 어떻죠?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컨텐츠 만들고 그따위 것들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제작사들 불러 모아놓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거 때려 박는 겁니다. 양으로 승부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생겨난 게 오늘 한국의 탑10 컨텐츠, 없던 거를 생겨나게 해버렸어요. 이게 취향이랑은 상관이 없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걸 이제 보게 된다는 건데, 취향의 방식과는 좀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기도 하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유튜브 보시게 되면 알지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비슷한 영상 계속 찾아주는지 짜증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광고도 한번 뭐 봤다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자, 이게 왜 한번 괜히 봤다고 똑같은 걸 추천해 주냐면은, 여러분들 계정 가시면 광고 설정 창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구글이 파악한 나의 취향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서 보여주거든요. 이건 굉장히 일부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중에서 이게 제 취향이 아니에요. 못 맞춰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기업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 성장 가능성은 진짜 높아요. 이런 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사람의 취향은 계속 바뀌고 취향 저격을 과연 AI 데이터가 진짜 저격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거 아니고 그냥 잘 되면 그때부터 슬슬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생산과 제조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재미난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은 앞으로는 B2C가 아니라 C2M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B2C는 다 아시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회사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 근데 C2M은 뭐죠? C2M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핀도어도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저도 잘 몰랐는데 SNS 기반 공동구매 플랫폼이라고 해요. 여러 명 모아가지고 파니까 굉장히 싸게 파는 곳이고 이 성장세가 너무 놀라운 게 지금 타오바오, 알리바바 타오바오에 이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2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2위.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C2M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사업 설명 자료거든요. Customer to Manufacturer. 그러니까 손님으로부터 공장, 제조자한테 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핀도더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판매가 되니까 사람들의 취향 분석이 가능해지잖아요. 그 취향을 분석해가지고 고객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제조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C2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핀더더와 계약을 맺은 각종 제조 공장이라든지 판매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2019년에 106개 브랜드를 출시했다고 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티타임즈 기사에서 본 건데 요즘에 100만원짜리 고성능 청소기 많이 나오잖아요. 무선 청소기.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런 니즈가 있다더라. 머리카락 정도만 그냥 빨아들일 수 있는 저가의 로봇 청소기 이런 걸 원하던데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그런 거를 싸게 로봇 청소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가지고 고객 맞춤 제품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싸게 하지만 여러 개를 판매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C2M 방식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자, 한국에는 이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역시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IT 후진국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대기업도 바뀌고 있죠. 삼성가정의 새 비전 프리즘이라고 해가지고 프리즘이 뭐냐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해가지고 맞춤형 가전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첫 시도가 바로 이 비스포크 냉장고였죠. 고객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색깔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제조해서 보내주는 거. 자, 그리고 이건 조금 과격한 사례이긴 한데 C2M은 아니고요. 정말 수제 맥주 취향인 사람, 그 소수의 취향을 겨냥해가지고 저 비싼 LG 홈브루 수제 맥주 제조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그 비싸니까 렌탈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까지 이렇게 취향 저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흐름도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취향 위주로만 가나? 그렇지 않죠. 구찌, 발렌시가 이런 명품 열풍 보세요. 요즘에 10대들도 명품 사달라고 쫄른다면서요. 최근에 나이키 조단이랑 디올이 협업해가지고 이 신발이 나왔는데 아주 사람들 난리더라고요. 이거 뭐 취향이랑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거는 그 배불런 효과와 맞자 떨어지는 부분이고 락항이 얘기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건 모르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관이 지은 거기 때문에 취향 제조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과격한 생각을 지향해야 되고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만한 대중적 취향이 이제 서서히 각자 분화되는 모습 이거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좀 진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나라, 이 땅은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일까요?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요.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맞죠? 그분이 원피스 입고 나타났다고 논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 의원이 2003년인가요? 2001년인가? 그때 빼빠지 입고 나왔을 때도 논란이 됐고
야, 취향 반영을 하는 사회가 아직까지는 덜 성숙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정상이라고 하는 예의라고 하는 그 복장을 왜 따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입는 거니까 그렇게 입어야 된다는 무비판적인 사고. 자, 사실 웃기죠.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서양 수트가 예의 있는 거고,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데 어울리는 옷이 됐습니까? 한복도 아닌 것이 왜 서양 수트가 이건 왜 그런 건지 생각 안 해보시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회사에 왜 그런 옷을 입고 와라고 혼내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많죠 아직까지도. 자, 근데 국회나 회사에서나 왜 꼭 정장만 입어서는 곤란하냐? 21세기 사회는 창의성 사회니까. 창의성 사회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는 CEO들 창의성 회사에 IT 기업들이 특히나 여유롭죠. 그 개방적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의 수트를 왜 고집하실까요? 빨래도 안 되고 불편한데 불편해야 예의가 있는 건가? 불편하게 입어야 일이 잘 되는 건가? 제가 들은 얘기 중 아주 재미난 거 전달드릴게요. 아니 누가 이렇게 비꼬 왔대요. 회사에서 청바지 입자 창의성을 위해서 자율복장제 하자 했더니 이렇게 비꼬 왔다고 합니다. 아니 청바지 입는다고 창의성이 높아지나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청바지도 마음대로 못 입는 회사에서 창의성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명언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청바지 많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반바지 입는 사람들까지는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스웨덴, 핀란드 그런 데에서는 뭐 반바지 입고 뭐옷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일한다고 하죠. 국회의원도 제가 옷 신경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에 대기업 사원들과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대화를 나눴는데 스타트업에서는 되고 대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는 그 외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탈색과 타투. 스타트업에서는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머리를 어떻게 하건 타투하건 그런 거 상관없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 아니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IT 대기업에서도 아직까지 탈색과 타투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 대기업에서 창의성이 지금 중요한데 왜 안 하지? 아직까지도 거기까지 못 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타투 얘기 나온 김에 아우 저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타투 모자이크하고 스티커 덕지덕지 붙이는 거. 지금 놀면 뭐하니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린다 쥐가 타투를 또 가리고 나오더라고요. 왜 가리는 거죠 이거? 뭐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나요? 근데 또 스포츠 뉴스 보면 선수들 타투한 거 다 나오는데 그리고 동네만 지나다니더라도 타투한 사람들 엄청 많은데 타투 하면은 뭐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 기억나실 거예요. 90년대 후반에 방송에서 염색이 안 돼가지고 H.O.T가 2권 쓰고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 남자 안 돼가지고 긴 머리는 머리를 묶고 나와야지 방송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경호 형님 머리 묶고 모자 쓰고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는 이제 이게 미풍양속 지켜야지 이런 꼰꼰한 소리들이 있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런 게 사라졌잖아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왜 그런 걸 집착하시는 거예요? 단정한 개념 같은 거에. 또 제가 최근에 취향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인정을 못 해주구나라는 게 느낀 게 전현무, 이혜성 커플 그리고 스테판이랑 이 브래디 누구죠? 아무튼 메이저리그 전 야구 선수 출신 이 커플들 뭐 네이버 동영상에 댓글들 보면은 비판 의견 너무 많아요. 어떤 비판이냐면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아저씨가 젊은 여자 사귀니까 더럽다 라는 의견 굉장히 많고요. 여자분한테는 돈 때문에 만나냐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습니다. 아니 나이 차이가 가지고 왜 취향 존중을 못 해주는 걸지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물론 실제는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런데 불만 많은 프로 불편러들이 특히나 적는 거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댓글도 안 적잖아요 사실.
자, 그리고 우리는 남녀 간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합 방식에 있어서도 취향 존중이 잘 안 되죠. 아직까지는 결혼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거, 동거 자체도 아직까지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 많이 소개해드렸죠. LAT 커플이라든지 폴리아모리는 아직까지 정신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으세요. 서로 합의하에 다자 연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지들이 참견하는지 그건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LGBT. 한국에서는 결혼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 아직까지는 안 좋게 보는 사람 많고, 그 기독교 일부 단체에서는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위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취향 존중,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취향 존중을 못 받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지 않냐 그 취지인 거예요. 자, 참고로 대만 같은 나라는 같은 동양이지만 뭐 동양 서양 나눈 것도 좀 촌스럽긴 합니다만 대만은 좀 개방적이죠 우리보다. 그래서 이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보고 너무 신선했어요. 이분의 직업은 뭘까요? 이분의 직업은 바로 대만의 디지털부 장관입니다. 장관님이세요. 근데 외형이 이러세요. 자, 원래 해커 출신이었다가 대만 이제 디지털 정부 키우자가 해가지고 장관으로 이 사람을 임명을 한 거고요. 다큐멘터리 보는데 치마도 입고 다니시고 하길래 와, 패션 센스 장난 아니네. 대만은 치마 입은 남자도 머리 길러가지고 장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놀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으로 트랜스젠더시더라고요. 성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선하죠. 트랜스젠더가 장관이 될 수 있다. 그 나라는 동성도 이제 합법이라면서요, 대만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대만 참 개방적이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느 나라 선진국의 사상을 무조건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사회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꼼꼼하게 자꾸 정상, 대중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보통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세스 고딘의 책을 보고서 영감을 얻은 건데요. 정보 얻은 건데 정치인이나 제조업자, 대규모 제조업자, 그리고 마케터들은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이라는 기준이 유지가 되어야지 컨트롤하기도 쉽고 계획하기도 쉽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그 정상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는 생각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 정상 기준을 깨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런 기준을 깨려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체가 얘기한 will to power, 권력의 의지의 싸움이겠죠. 근데 이렇게 정상과 대중을 원하는 사람 중에 일부 교육자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취향사회에서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건 뭐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기 진짜 그렇습니다만 일단 동일한 교복에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는 저런 모습이 취향사회의 흐름에는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과거에는 두발 자유화가 안 됐죠. 선생님들이 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짧은 머리 몇 센치 해야 되는데 머리 가위 들고 다니면서 잘랐던 그런 폭력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과거가 됐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그게 정답이었어요. 자, 지금은 염색은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염색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지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탈색하고 색 입히는데 20만 원 막 이렇거든요. 그거 하려고 애들이 돈도 없으면서 부모님들한테 쫄르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철학 교육, 그리고 다양성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복 저는 싫어했어요, 사실. 근데 장점을 인정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학생도 치마를 입을 수 있어야 되고 여학생도 바지를 입을 수 있어야 되고 반바지도 입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 교복에 반바지 입을 수 있죠. 여학생들도 바지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남학생들이 치마 입는 게 앞으로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꼭 치마를 입어야 될까요? 여름이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름에 볼 때마다 여성분들 그 미니스커트나 그런 거 입은 거 보면은 시원하겠다.
쇼팬츠만 입은 거 보더라도 와 시원하겠다 부럽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자 취향별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취향만으로도 살아남고 생계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과거보다 좋아졌는데 저런 수능 그리고 수능 못 봤다고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친구들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런 사회가 과연 옳은가? 이거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면은 취향 존중을 못하는 어른들 잘못이죠. 어른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앞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많은 개선이 있지만 교육 쪽은 특히나 느린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제가 허경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전달 드리자면은 이런 얘기가 좀 참 흥미로웠어요.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난 당신 방식이 싫어.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방식끼리 살기로 했어. 이게 바로 저는 취향사를 위한 기본적인 합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과격한 말이고 좀 쉽게 생각하자면은 당신이 틀린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저는 당신의 취향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향은 존중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회가 앞으로의 방향으로 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 정치 이야기입니다. 이런 취향이 갈리는 사회에 정치 성향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프랑스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데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과거에. 잼이 236가지나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냐.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른데 이 나라를 어떻게 통합하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아마 제가 이걸 오헬리영이 쓴 아주 사적인 프랑스인가 그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은 거의 양분화되어 있죠. 더불어민주당이냐 미래통합당이냐. 제 취향 반영하는 당이 하나도 없는데 다만 한 당이 너무 싫지만 그 반대당을 찍어야 하는 이 현실. 녹색당이 사실 저랑 맞기는 한데 녹색당은 너무 과격해요. 제가 볼 때. 현실 타협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취향 시대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렇게 가르는 게 이 사회에 맞나? 심지어 발전된 서양 사회에서도 이게 갈리고 있죠. 보수, 진보로.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정말 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을 선택하건 어느 대통령을 뽑던지 간에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시위는 있을 거고 계속해서 논란은 있을 거고 반대 매체들은 계속해서 반대 기사들을 쏟아낼 거고 그 지지자들 유튜브나 그런 데 댓글로 엄청나게 테러할 거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답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취향사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마 오늘 내용 어떤 책보다도 어떤 강의보다도 취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달이 됐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한마디로 정리해보죠. 자,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슈퍼 올가니즘이라고 하는 다국적 밴드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You do you, I'll do me. 넌 너 하세요. 난 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 취향 존중 사회 염두에 두시고요. 남들 내 취향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판하는 거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를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리어, 직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 취향에 맞춰서 사람들의 공감할 수 있는 취향을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또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미래특강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나 되는 이 긴 영상을 보신 이 제 취향에 맞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함께 하시죠. 또 제가 뭐 판매하면 사주세요. 언제 살지 모르지만.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